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네, 그렇죠. 예, 한국지리와 길치 극복. 길치 극복하셨습니까? 아닌데 길치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 후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 다 잘 찾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고구마 하나.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10월 10일 날 무려 노벨 문학상, 예, 한강 작가. 그러나 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들으셨죠? 예. 근데 그러나 예. 이게 목요일 날 발표가 나가지고 이게 다 엎었어요. 예.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노벨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노벨상은 누가 만들었죠?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었고요. 예, 최초 기금 해서 현재 약 4조 원 남아 있고요. 매년 6개 부분 선정. 그래서 상금이 약 13억 정도. 예.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이 있는데 위에 3개 물리, 화학, 경제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 노벨 의학상은 스웨덴 카를린스카이 의과대,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 노벨 평화상만 노벨위원회란 노르웨이. 예, 여기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가 발표가 됐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무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되게 웃긴 일이 많았어요. 노벨위원회에서는요, 노벨상이 결정되잖아요. 그 사람 집 전화로 전화를 한대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요, 야, 장난치지 마! 끊었대요. 진짜로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 번 전화 왔어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끊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과학자한테 노벨위원회인데 노벨상 받아, 끊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리고요, 노벨 화학상 일본의 다나카, 이 사람은요,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 집전화로 아무래도 안 받으니까 회사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회사에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근무 중이라 바꿔드릴 수 없다고. 노벨상인데 근무 중이라 바꿔줄 수 없다고. 예. 예. 그리고 어떤 과학자는요, 그거 수상하러 갈 시간에 연구 더 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웃긴 사람 많아요. 근데 노벨상 하면 뭐니 이 가정이 최고입니다. 누구냐? 이 사람은 큐리 부인 아시죠? 예, 마리 큐리, 피에르 큐리예요.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2관왕이고요. 남편 피에르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그의 딸 이렌 졸리오 큐리도 노벨 화학상. 그리고 큐리 부인의 사위, 예, 프레데리크 졸리오 큐리도 노벨 화학상. 한 가정에 노벨상만 5개. 과학 분야로.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13억. 와, 그렇죠. 예. 노벨 상금으로만 65억. 와, 예. 어떻게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둘 키워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받았고요. 87년부터 무려 14회나 평화상 후보로 올랐는데, 그러면 13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주면 안 된다는 로비가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 이거 제가 인문학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을 딴 이유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 인권 신장 노력. 즉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했거든요. 민주주의 운동을.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주변 나라에. 민주주의 운동이 한 게. 자, 그리고 노벨 평화상 100회 수상자였고요. 아까 제가 노벨 과학상 박자 한번 키워보자 그랬잖아요. 하려면요, 약 37세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요. 55세에 그 연구를 완성하고 강의를 다녀야 돼요. 69세에 노벨 과학상을 수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료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논문을 써야 하고요. 피인용수 약 30배, 50배.
그리고 피인용수가 상위 0.1%, 그리고 약 2,000회 이상. 이 정도 되면 노벨상을 받는데요. 자, 간단하게 밥만 먹고 연구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에 R&D 연구 예산 어떻게 했죠? 5조를 깎아버렸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 분야 노벨상 받을 확률이 최소 한 10년 이상 미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보면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리고 일본도 29개. 이번에도 일본도 하나 받았거든요. 30개가 받았어요, 일본도. 많이들 받았어요, 많이들. 자, 그리고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 과학 수준이 떨어지지 않죠.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기초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기초연구. 우리나라 기술은 뛰어나지만 기초, 수학, 물리학, 화학, 기초 이론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실험이나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노벨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를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초연구는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초연구를 막 열심히 하면 그들이 자라나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먼저 노벨 화학상이요. 데이비드 웨이커, 데미스 하사비, 존 점퍼. 이 사람은 뭘 했느냐? AI를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했습니다. AI로. 여러분, 단백질의 구조가, 단백질이 어마어마한 탄산, 산소, 수소 세 개를 합쳐서 되게 많이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 구조를 밝히는 게 어려워요. 그 구조 계산을 AI로 해낸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했어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빅터 암브로와 게리 루브쿰이군요. 이 사람은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하고 규정했다 등등등. 마이크로 RNA라고요, RNA보다 1000배 더 작은 걸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어떤 유전자는 잠잠하게 만드는지 그 스위치 개념을 이들이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기초연구라고요. 이런 거 국가에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연구. 자, 그리고요,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은 존 호필드와 게리 페리, 히톤 이 사람이 썼는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원리를 발견. 즉 간단하게 AI. 즉 이번에 노벨상의 2군데를 AI가 받은 거예요. 노벨상 중에서 물리학하고 화학상을. 그리고요, 니콘 힌다쿄라는 곳인데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입증한 공로라고는 일본 반핵단체예요. 일본 반핵단체. 여러분, 일본 안에서 반핵운동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인정. 일본은 지금도 그런 거 여러 막 방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핵폭탄도 쓰지 말자, 핵무기도 쓰지 말자, 원자로도 위험하다, 그렇게 반핵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강 노벨 문학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그리고 이것을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원래 이 한강시는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시인으로. 그러니까 소설 말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노벨상 노벨재단 공식 인스타예요. 올해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는 에서 자신이 성장한 곳이며 1980년 한국군이 자행한 학살 동안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의 민간인이 살해된 광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 삼았습니다. 즉 간단하게 5.18을 쓴 거예요. 이거를 노벨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상 이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 이만큼 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상 다 받았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상. 94년도에 신춘문예에서 상을 받았고 99년도에 소설문학상, 예술가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2016년 맨부커 국제상. 이거 중요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이 맨부커, 그리고 프랑스 그랑프리, 그리고 노벨상이거든요. 지금 이관왕 했어, 이관왕. 예.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 인총상, 용화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삼성 호암상 등등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문학상 다 쓸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자, 그리고 2014년 만해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라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그걸 노벨리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요, 2022년 김만중 문학상을 받은 작별하지 않는 자. 이거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까지 함께 받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제주 4.3 사건. 즉, 이 한강 작가는요, 글을 시적으로 되게 예쁘게 써요. 길지 않아요. 책이 길지 않아요. 함축적인데 되게 의미있게 읽게끔 만들어 놓고요. 근데 그 소재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사 사건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배경.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노벨상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는 받는다면 노벨 문학상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번역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고은 씨라든가 황석영 씨라든가 이런 분들 노벨상 많이 올라갔어요, 후보에. 못 받는 이유가 번역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 번역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대산문화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강 노벨상 수상 뒤엔 번역의 힘, 신창제 대산문화재단이 있었다. 대산문화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저는 이래서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해설을 해줘야지. 자, 여러분, 교보생명 고 신용호 회장님 인문학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교보생명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만들고 그걸로 보험 대상도 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짓고 그 빌딩의 로얄층 지하 1층을 뭘로 한다? 무조건 서점. 그게 교보문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책을 훔쳐도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서점을 만드신 그런 분. 이 신용호 회장님의 호가 대산입니다. 그리고 이 신창재 씨는요, 바로 신용호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용호 회장님이 대산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대산문화재단은 뭐 하는 곳이냐? 번역하는 곳이요. 우리나라 문학 서적들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산문화재단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대산문화재단에서 영문 번역을 완간했어요. 채식주의자. 지금 그래서 이 대산문화재단에서 엄청난 번역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뒀느냐? 이 사람 이름은 데보라 스미스. 우리 성경에 나온 드보라 있잖아요. 드보라 스미스.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뜨네? 근데 왜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 안 하지? 아싸, 인류가 하면 뜨겠다. 그때부터 혼자 독학해요, 한국어를. 그리고 학교에 건의해요. 교수님, 한국어학과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만들어요. 들어가요.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요. 자기 영국에. 그걸 대산재단에서 알고 데려와요. 번역을 시작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한강 작가랑 많이 싸웠대요. 한강 작가랑. 어감 하나 살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옐로우, 노랗다, 누르스름, 누리끼리, 노랑 등등 어감 다 다르잖아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주 어떻게 번역할래요? 소주. 그래서 그거를요, 지금까지는 코리안 보드카라고 했대요. 코리안 보드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드보라가 뭐라 그랬냐면 안 된대요. 소주는 코리안 예, 안 된대요. 그냥 소주는 소주래요. 그래서 소주도 아니고 소주로 번역했어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잘 알아요. 우리나라 이 느낌을 알고 우리 어디 가서 소주 한 병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보통 소주, 쇠주 뭐 참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되게 서민적이고 친근한 그걸 번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의 쇠주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 드보라 스미스. 여러분 스미스는요 대장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어로 김보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한국어 이름 김보라. 대장간이니까 쇠김 해서 김보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나라 가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수상하게 된 계기는 이 번역의 힘이에요. 번역이. 그걸 교보문고 대사문화대에서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K컬처의 힘이에요. K컬처. 언젠가부터 한국 하면 해외에서 세련된 거로 인식합니다. 세련된 걸로, 핫한 걸로 인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요, 자, 미국 디즈니 임원, 한국 작품, 세계가 반응했어. 강풀 작가, 자기 작도 기대한다. 여러분, 강풀에 가장 뜬 게 뭐죠? 무빙이죠, 드라마. 무빙 보셨어요, 혹시? 보세요. 재밌어요. 무빙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초능력자 이야기인데, 초능력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는 남북 분단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갈라졌지만 부모의 사랑은 다 같다. 이런 걸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강풀에 이 무빙은 원래 웹툰이었거든요. 네, 웹툰이었는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 드라마로 제작돼서 엄청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고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아, 강풀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강풀의 이 웹툰도 번역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강풀의 26년이란 웹툰 혹시 보셨습니까? 26년?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인데 이 사람이 총으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5.18 희생자의 유족들이에요. 이들이 전두환을 암살하는 그런 웹툰이었어요. 이게 영화화됐거든요. 이 영화도 엄청 떴어요. 근데 개봉 못할 뻔했다가 막 등등등등 방해가 많았겠죠. 예, 이게 지금 또 다른 해외에서 인기 끌고 있어요. 자, 그리고 BTS 때문에 5.18 공부하는 해외 팬들 아시죠? BTS 노래 중에 5.18 막 얘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국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노래, 또 우리나라 웹툰. 여러분, 우리나라 웹툰이 중동까지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재밌대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완전 인정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런 K컬처의 힘. 그래서 한국 문화는 뭔가 세련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인식이 바뀐 것. 노벨상 수상의 계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김구 선생님의 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유언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예전에 BTS 때부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거.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노벨문학상의 그늘입니다. 네, 이제 그것만 한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예요. 한강, 트럼프 비판, 뉴욕타임즈 기고의 조선일보 딴주 걸기. 2017년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김정은하고
내 핵폭탄 단추가 더 크다, 니네 다 죽여버린다, 막 그렇게 서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 작가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 트럼프야, 너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핵폭탄을 쏜다 만다 얘기하지만 우리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너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처럼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대국의 품격을 갖춰라. 그렇게 너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린 떨고 그러고 있다 라고 기고문을 적었어요. 정말 옳은 소리죠. 이거를 조선일보가 그때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 김정은을 욕해야지 트럼프를 욕하냐고 라고. 제가 싫어하는 그 당 있죠. 그 당의 대표와 등등등 다 엄청나게 한강씨를 욕했습니다. 좌빨 작가라고. 근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블랙리스트, 대통령 축전 거부, 한강 순환사, 맨부커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맨부커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벨상이 버금가요. 그걸 받았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전을 쓰기를 거부했어요. 싫다고. 왜냐?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블랙리스트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작년에 한강의 소설을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가서 이곳이 바로 노벨 문학상 작품을 폐기한 곳인가요? 라고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또 있어요? 노벨상 한강 이름 올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현재 문체부 1차관이 이걸 만들었대요. 그 당시 블랙리스트를.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한강 소설 역사 왜곡이다. 5.18이 역사 왜곡이래요. 거기 북한군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노벨상 중국이 받았어야 국내 작가. 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라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노벨 평화상이라고 놀려요. 병신이라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이라니. SBS 한강 뉴스에 고 김대중 대통령 비하 댓글 노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고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 한강 작가님의 소설 대부분이 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모티브로 해요. 네, 그거를 다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벨상위원회에서 준 게 그거예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극복하며 시적 산문으로 담담히 풀어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 왜 노벨 평화상 받으셨다고요? 동아시아 민주화운동. 즉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 하셨다고요. 5.18 때문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노벨상 2개는요 다 5.18에서 기인해요. 5.18에서. 그런데도 아직도 5.18에 뭐 북한군이 들어가 있었느니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니 어쩌니 전 세계가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5.18을 부정하고 4.3에 뭐 이상한 놈 꼈다 그러고 등등등등등등등. 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인증하는데도 그들은 왜 아니라고? 왜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왜? 맞아요. 그들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면 안 되는 세력들인 거예요. 5.18에서 나온 독재자가 누구죠? 여러분 서울에 보면서 전두환이죠. 그 전두환의 후예들이 지금 당을 만들고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시의 이 노벨 문학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 역사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들과 우리 예술가들은, 우리 가수들은 역사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노래하고 전하면서 그걸 아픔을 다시 우리 민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전 세계가 인정을 해요. 전 세계가. 노벨상도 주고 BTS 뜨기도 하고 맨부커상도 주고. 그리고 또 어제 뉴스가 났어요.
여러분, 러시아 최고의 문학 대부 누구십니까? 톨스토이. 예, 톨스토이 문학상을 또 우리나라 사람이 받으셨어요. 김주하 씨가, 김주혜 씨가. 예, 그분은 우리나라 일제의 독립운동 이야기 있죠. 그걸 바탕으로 쓴 소설, 그걸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문화계에서 우리나라 역사적 아픔과 극복할 노력과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극복하고 민주화로 일어나간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근데 우리나라 일부 욕하는 그 세력들만 인정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올리고 다 폐기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의 책을 유해도서라고 폐기해버렸어요. 아,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일입니다, 진짜. 예, 블랙리스트 올렸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그늘이에요. 전 세계는 인정하는데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을 우리 나라가 대단함을, 그 아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몇몇만 아니래요. 전 이번 노벨상 보면서 너무 기쁘면서 또 찝찝하기도 했어요. 씁쓸해요, 진짜. 씁쓸해요. 아직도 우리 중 그런 사람들이 20, 30%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들만 없어지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쫄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걸 언제 실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튀르키예에 갔을 때예요. 튀르키예 갔어요. 터키 갔어요. 터키 가서 거기서 터키 유적지에 갔는데 터키 고딩들이 저희 한국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이 쭉 서서 기념 촬영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사와 사모들이 서서 기념 촬영을 해요. 플랜카드 쭉 걸고 목사들 사모님들이 어떻게 서 있겠어요? 다 표정 그냥 썩썩하고 가만히 보고 있겠죠. 근데 거기 놀러 온 터키 고딩들이 야 하면서 거기 난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자, 목사님들이 젊고 잘생겼겠습니까? 제가 제일 젊어요. 그 다 머리 벗겨지고 하얀 머리 배 뚱뚱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인이라고 와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어느 반이었나 봐요. 그 반 전체가 저랑 같이 사진 찍고, 보통 그러면 그 반 담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아니요. 담임이 자기 폰을 찍어달라고 폰을 넘겼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막 우리 사이에 껴가지고 막 찍고, 우리도 이게 뭔지. 아니,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목사들이 언제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터키로 가십시오. 우리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해외 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욕해야 돼서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